지금 북한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훈장을 걸어준 외교 엘리트가 불과 48시간 만에 가족과 함께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충성했는데 왜 갑자기 목숨을 건 탈출을 선택했을까요? 성공하면 영광일 줄 알았지만 기다린 건 숙청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임무가 한국 마이너스 쿠바 수교저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체제를 정면으로 배신했을까요? 이제 곧 그 숨막히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저는 지혜로울지 은에 은을 쓰는 지은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일단 따뜻한 한국품으로 온 이 외교관에게 꼭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요. 우리의 응원 댓글을 그분도 꼭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안수입니다. 48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시간이었죠. 김정은이 직접 제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던 그 순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표창이 언젠가는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거라는 거리요. 북한에서 너무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20년간 북한 외무성에서 일했어요. 쿠바와 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핵심 외교관이었습니다. 하바나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거리에서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했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 뒤에는 항상 감시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훈장을 받던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지만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수대 의회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평양의 거리가 지나가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김정은이 서 있었죠. 그가 직접 제 앞으로 걸어와 금색 훈장을 달아주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요. 그의 음성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어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리고 원수님의 은덕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올가미가 목에 걸렸어. 북한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거든요.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수많은 적들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외무성 내부는 권력 투쟁의 전쟁터였어요. 누군가 성공하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실패해야 했죠. 훈장 수여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양 시내의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거리였지만 뭔가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 순이가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어요. 또 시작되는 거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20여 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겪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죠. 북한에서 보위부는 국가보안을 담당하는 비밀경찰 같은 조직이에요. 이들이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제 전화는 모두 도청당했어요.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디서 무엇을 먹든 심지어 어떤 책을 읽는지까지 모든 것이 감시당했습니다. 자유라는 건
북한 외교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죠. 아들 민철이도 변화를 느꼈어요. 12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앞에 왜 계속 아저씨들이 있어요? 저는 민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성공도 죄가 됩니다. 너무 잘해도 위험하고 못해도 위험해요. 저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살아왔습니다. 쿠바 하바나에서 근무할 때도 남미 각국을 돌며 외교 협상을 할 때도 항상 뒤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쿠바에서의 3년은 잊을 수 없습니다.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 자유롭게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음악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북한과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항상 감시당하고 있었거든요. 훈장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자 더욱 섬뜩한 일이 벌어졌어요. 외무성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김철수 과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더니 아예 모습을 감췄어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반당 반혁명 혐의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훈장이 영광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너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거죠. 김정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더군요.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순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훈장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제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광과 올감이 그 경계선에서 저는 매일매일을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훈장을 받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외무성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새벽 5시에 울린 전화벨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순이에게 말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 20여 년간의 외교관 생활에서 이런 긴급 소집은 항상 나쁜 소식을 의미했거든요. 외무성 청사에 도착하니 평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경비가 2배로 늘어나 있었고 복도를 지나는 간부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리수용 외무상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어요. 나만이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쿠바는 제가 3년간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카스트로 정권과의 관계, 쿠바 공산당 내부 사정, 모든 것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외무상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순간 이 임무가 저에게 떨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쿠바와 남한의 수교를 막아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국의 경제력과 외교력이 얼마나 강한지 현장에서 직접 봤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쿠바에서 보낸 3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바나의 말레콘 해변, 석양이 지는 카리브해, 살사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리. 그곳에서 만났던 쿠바 관리들은 모두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특히 경제 담당 부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북한이 쿠바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쿠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켜봤는데 그들의 투자 규모와 기술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관광업, 정보통신,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상당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났구나. 이제 내 차례야. 아직 임무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실패가 예견되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쿠바로 떠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례 외교 협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과 쿠바 수교를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바나 공항에 내리는 순간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이번에는 절망감만이 앞섰어요. 쿠바 외무부에서 만난 관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오랜 친구였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부상조차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60년 넘게 이어진 쿠바와 북한의 혈맹 관계를 강조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이 제시한 투자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관광 인프라에만 수십억 달러, 의료기술 협력, 정보통신 분야 투자까지 북한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자원도 유엔 제재 때문에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흘간 쿠바 전역을 돌며 만날 수 있는 모든 고위 관리들을 만났어요. 당 간부, 경제부처 장관, 심지어 군부 인사들까지.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에서 같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혁명 정신으로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마지막 날 밤 하바나의 호텔방에서 저는 실패를 인정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카리브해의 밤바다가 검게 보였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제안은 쿠바가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경제적 실리 앞에서 50년간의 우정도 무력했습니다. 혁명 동지라는 명분도 반제국주의 연대라는 구호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실패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중요한 임무에 실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철수 과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사람은 외무성 직원이 아니었어요.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의 섬뜩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차 안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거리가 마지막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김정은에게 직접 표창을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제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순이에게 한마디로 말했어요. 실패했어.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 밤 민철이가 잠든 후 순이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감시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존재가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순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여.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어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벌써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어요.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는 사형 선고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쿠바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외교적 패배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체제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제거하려고 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쿠바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무성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실패한 임무의 후속 조치가 발표된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김영철 부상이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어요. 면담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상은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쿠바 임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요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개인적인 사업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 권력층의 진짜 모습을요. 국가의 이익이니 혁명의 대인이 하는 것들은 모두 거치장일 뿐이었어요. 진짜 관심사는 개인의 이익이었습니다. 부상이 요구한 것은 간단했어요. 쿠바의 시가 사업에 개입해 달라는 것이었죠. 하바나 시가 공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요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미 쿠바 임무에 실패한 상황에서 또 다른 거부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다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양 시내의 모습이 달리 보였어요. 화려한 건물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거죠. 순이에게는 이 일을 말할 수 없었어요. 부상의 개인 사업 이야기는 너무 위험한 비밀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순이가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괜찮아. 조금 복잡한 일이 있을 뿐이야.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외무성 내부에서 파벌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제가 속한 남미 담당 부서와 아시아 담당 부서 사이에 예산 배정을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가 끼어들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양쪽 모두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제가 김정은에게 직접 표창을 받은 인물이라서 정치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저는 양쪽 다 거절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서 파벌 싸움에 휘말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거부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었어요. 며칠 후 인사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근무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였습니다. 쿠바 임무 실패는 물론이고 부서 간 협력에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충성에도 문제, 거절에도 문제. 성공에도 위험하고 실패에도 위험한 구조였어요. 결국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동료들의 변화된 태도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거나 급하게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특히 박성우 과장의 태도, 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였는데 어느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심지어 회의 시간에 제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우정도 동료에도 모든 것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제가 위험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버리기 시작한 거죠.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제가 담당하던 업무들이 하나씩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업무 효율화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배제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15년간 맡아왔던 쿠바 업무마저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후배인 이철민 참사가 새로운 담당자로 임명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철민은 제게 와서 죄송하다는 인사를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기쁨을 숨길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누군가의 실패가 곧 다른 누군가의 기회가 되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었고 회의에서도 제 발언권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20여 년간 쌓아온 제 위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집에서의 변화였어요. 민철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우리 아빠가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봤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순이도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소문이 정말 빠르게 퍼지거든요. 외무성에서 제 지위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20여 년간 충성스럽게 일해온 결과가 이런 것인지 자문해 봤어요. 혁명에 대한 믿음, 조국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에게 받은 훈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자랑스러웠던 그 금속 조각이 이제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영광의 상징인지 아니면 죽음의 표식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순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충성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닌 것 같아. 순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개인의 몰락은 가족 전체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무너지면 순이와 민철이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외무성에서의 고립이 심해지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목결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저는 참고 출근했습니다. 이미 위험한 상황에서 병가를 낼 수는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왼쪽 팔에 저림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서류를 잡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펜을 들고 글을 쓰려고 하면 손이 떨렸어요. 순이가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병원에 간다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제 처지에서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2주일째가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왼팔이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팔을 들 수가 없었어요. 겨우 오른손만으로 옷을 입고 세수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야 했어요. 동료들이 제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느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함을 보이는 순간 더욱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찌릿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봐도 소용없었어요. 순이가 마사지를 해줬지만 일시적인 완화일 뿐이었습니다. 3주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평양의료대학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외무성 간부라는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목 디스크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료시설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현재 처지에서 해외 치료는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몸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니. 이것이 20여 년간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 받는 대우인가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순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 디스크래.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 현재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민철이도 제 상태를 눈치챘어요. 아빠가 왼팔을 쓰지 못하는 걸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빠, 팔이 왜 그래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외무성에서 제 건강 상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누군가 제가 병원에 다닌다는 소문을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김영철 부상이 직접 저를 불러서 물었어요. 몸이 안 좋다던데 사실이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부상의 표정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미 제 상태가 외무성 내부에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쳤어요. 왼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순이가 급히 일어나서 도와줬지만 그 순간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체제는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더욱 압박해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오른쪽 팔까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디스크가 더 나빠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치료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외무성에서의 업무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서류를 정리하는 것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모습을 보는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박성호 과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야,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만두라는 압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은 순간 이 체제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20여 년간 몸을 바쳐 일해온 결과가 이런 냉대라니 참담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kg도 넘게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날 밤 저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어? 우리 가족 모두 살고 싶어? 순이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챘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목 디스크로 인한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체제가 개인을 어떻게 소모품처럼 다루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아플 때 치료해주지도 않고 약해지면 버리는 시스템이었어요. 민철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런 시스템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자유롭게 치료받고 자유롭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목 디스크가 악화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외무성에서 저를 개별 면담실로 부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보이부 요원 2명이 함께 있었거든요. 김영철 부상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건강상 이유로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최근 외부 접촉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병원 출입이나 개인적인 만남들이 문제가 된 거였죠. 보이부 요원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세세하게 추궁했습니다. 심지어 순이가 시장에서 누구와 이야기했는지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미 제 주변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까지도 감시망에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뒤를 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감시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평양 시내를 한 바퀴 돌아서 집에 도착했지만 그 차는 근처 골목에서 계속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48시간. 그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라고 직감했어요. 순이의 눈빛에서도 같은 각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어요. 쿠바 임무에 실패한 직후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루트를 알아보고 필요한 자금도 조금씩 모아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원래는 몇 개월에 걸쳐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겁니다. 보이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내일이면 이미 늦을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철이가 잠든 후 순이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여권은 제 외교관 신분으로 발급받은 것이 있었고 중국 접경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연락처도 알아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도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시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집 앞에는 여전히 보이부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고 전화도 모두 도청당하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최종 결단을 내렸어요. 순이를 깨우고 민철이도 조용히 일으켰습니다. 민철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저는 아이를 달래며 조용히 시켰어요. 가방은 미리 준비해둔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비상금. 무엇보다 김정은에게 받은 훈장도 가져갔어요. 나중에 신분을 증명할 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2시 우리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앞쪽 감시는 피하고 뒷골목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새벽이라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눈에 띄기도 쉬웠습니다. 골목길을 돌고 또 돌아서 미리 약속해둔 장소로 향했어요. 30분을 걸어서 도착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낡은 화물차였습니다. 운전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주고 부탁한 상태였지만 그분도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화물차 뒤편에 숨어서 평양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짐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는 무서워하며 제 품에 꼭 붙어 있었어요. 새벽 4시쯤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어요. 화물차가 멈추는 순간 제 심장은 거의 정지할 뻔했습니다. 검문관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차 주변을 돌아보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화물차는 간단한 검사만 받고 통과했어요. 트럭 운전사가 이 길에 익숙해서 검문관들과도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저는 알았습니다. 곧 외무성에서 제가 사라진 걸 발견할 거라는 것을요. 그러면 전국적인 수배령이 내려질 거였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오전 9시 두 번째 검문소에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검문관들이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무언가 지시가 내려오는 소리도 들렸어요. 화물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우리는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순이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통과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수배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전 11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도시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국경 경비가 삼엄하고 탈북자들을 잡기 위한 감시도 심했거든요. 화물차에서 내려 운전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분도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거였으니까요. 그분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식 루트로는 절대 갈 수 없었어요. 이미 수배령이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전에 알아둔 비밀 경로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우리는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어요. 강변으로 가는 길에 검문소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보위부 요원들까지 나와 있었어요. 제 사진을 들고 수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전국적인 수배가 시작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숨죽인 채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산길로 돌아가며 강변에 접근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민철이가 지쳐서 걷기 힘들어했고 제 목 디스크도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48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압록강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궁견을 동원한 추적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가 온몸을 휩쌌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민철이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어른들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산길을 통해 우회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헬리콥터 소음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사면초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봤어요. 강변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갈대밭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갈대밭 속으로 들어가자 축축한 흙냄새와 강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철이가 진흙에 빠져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저는 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 작은 소리라도 내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어요. 오후 2시경 추적대가 우리가 숨어 있던 곳 근처까지 왔어요. 군화 소리와 무전기 소음이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순이와 민철이를 더욱 바짝 끌어안고 숨을 죽였어요. 이쪽으로 간 흔적이 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어요.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어요. 발각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궁견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거친 숨소리,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우리에게 유리했어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우리 냄새가 반대쪽으로 흘러간 모양이었습니다. 궁견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추적대는 여전히 근처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헬리콥터도 머리 위를 맴돌며 열화상 카메라로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갈대밭에 숨어 있는 동안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결국 잡힐 거라는 것을. 추적대의 수색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쪽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추적대의 주의가 그쪽으로 쏠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 움직일 때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갈대밭을 빠져나와 강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강을 건널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상류 쪽에서 작은 나무배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부가 쓰는 것 같았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에 올라타는 순간 민철이가 물에 빠질 뻔했어요. 저는 아픈 목을 무릅쓰고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소리가 났고 추적대가 다시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기다. 강에서 소리가 났어. 보이부 요원의 외침이 들렸어요.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배를 젓기 시작했지만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어요. 강 한복판에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압록강의 물살은 상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게다가 낡은 나무배는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강에서 익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추적대가 강변에 도착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총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까지는 닿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래도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4시 우리는 강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배는 점점 더 많은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민철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쪽 강변에서 누군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중국 어부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배를 저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체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젓는 것이 고문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추적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어부가 밧줄을 던져줬어요. 저는 그 밧줄을 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제야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변에 올라오자마자 저는 그 어부에게 절을 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감사의 마음은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강에서 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중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공안과도 협력해서 탈북자들을 잡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어부가 우리를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의 체온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오후 5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추적대가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도 강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48시간 동안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뚫고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모두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지옥 같은 추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날 밤 중국 어부의 오두막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지금 멈추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생각으로 버텨온 4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중국 어부의 오두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압록강을 건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북한 당국과 협력해서 탈북자들을 송환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착한 어부 아저씨는 우리에게 중국어로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에서 위험하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손짓으로 빨리 떠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우리는 그 오두막을 떠나야 했어요. 어부 아저씨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큰 마을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민철이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그냥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해놨거든요. 하지만 순이는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고 걷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20여 년간 북한에서만 살았던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한자들, 사람들의 옷차림,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 달랐어요. 하지만 마음 편히 구경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언제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해야 했어요. 오전 10시쯤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선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이었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조선족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금세 알아채셨어요. 탈북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까지 했어요. 할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중국 공안의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잡힌 탈북자들이 모두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을 그 할머니 집에 숨어 지내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중국에서 계속 숨어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더욱 없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할머니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까지 가는 루트였어요. 그 길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내놓기로 했어요. 김정은에게 받은 훈장까지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전적 가치보다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2주일이 지나서야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화물차 밑바닥에 만든 비밀 공간에 숨어서 이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외무성에서 일하던 제가 중국의 시골 마을에서 도피자 신세가 되어 있다니.
순이도 밤새 뒤척이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할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화물차 밑에 비밀 공간에 몸을 맡겼어요. 성인 3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았고 공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할 때 저는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공안들이 차 밑까지 들여다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철이가 기침을 할 뻔해서 급히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사흘간의 지옥 같은 여행 끝에 우리는 중국 남부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중국 마이너스 베트남 국경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적절한 시기를 노려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국경을 넘는 날이 왔어요. 밤중에 산길을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중국 국경경비대에게 발각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어요. 베트남에 도착한 후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공안도 중국과 협력해서 불법 입국자들을 단속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숨어 다녀야 했어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 곳곳을 전전하며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목 디스크는 더욱 악화되었고 민철이도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종교단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검문에 걸려 위기를 넘기기도 했어요. 2달여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영사관을 찾아갔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 국기가 걸린 영사관 건물을 보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어지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저의 신분을 확인하고 놀라워했어요. 북한 외무성 출신 고위 간부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특별히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간의 절차를 거쳐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정착시설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이와 민철이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긴 여정 동안 많은 고생을 했지만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자유를 쟁취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국정원에서 공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북한 외무성 고위 간부 출신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공개적으로 나서면 북한에 남아있는 친척들이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회의 시스템, 경제 구조,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자유롭다는 사실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송을 보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철이도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유롭게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아야 했는데 말이에요. 순이는 한국어 교육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해야 했어요. 북한에서의 외교관 경험을 살려서 통역이나 북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목디스크 치료가 우선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술을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 20여 년간 충성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만약 계속 북한에 있었다면 저는 이미 숙청당했을 수도 있었고 가족들도 위험에 빠졌을 거예요. 수술 후 팔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마지막 몇 달간 겪었던 극심한 고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즈음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북한 외무성 고위 간부의 탈북 증언을 공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수락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일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김정은에게 받은 훈장부터 시작해서 쿠바에서의 실패, 그리고 48시간의 탈출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체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내부는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인은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현실을 말이에요. 방송 당일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리안수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북한의 외교관이 아닌 자유인으로 말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북한 체제의 민낯을,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특히 김정은 정권의 내부 실상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권력 투쟁의 잔혹함, 충성과 배신이 공존하는 시스템, 그리고 언제든 숙청될 수 있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고위 간부들의 현실을 말이에요. 방송이 끝난 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은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용기 있는 증언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탈북자분들의 응원이 가장 따뜻했어요. 방송 이후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민철이는 한국 아이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고, 순이도 직장을 구해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 역시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리안수는 북한에 남겨두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끔 북한에 있을 때를 돌이켜봅니다. 화려한 훈장, 높은 지위, 동료들의 부러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가 북한이 그리운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이에게 그리운 건 사람들이지 체제가 아니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함께요. 김정은에게 받았던 그 훈장은 이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겨둔 거죠. 그 대신 한국에서 받은 감사패가 책상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상이었어요. 그 상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순이와 함께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걸을 때면 진정한 자유를 실감합니다. 감시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의 외교관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런 저의 결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버님, 어머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버님, 어머님들의 소중한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들 힘들었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지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